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춥죠? 자, 오늘 감정평가론이죠. 맞나요? 자, 이 감정평가론은 분량이 좀 많아서요. 지난주 복습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요. 오늘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감정평가론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일곱 문제가 출제되면은 그것은 이제 보통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출제되는 거고요. 6문제가 출제되면은 그게 출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 6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파트가 있어요. 감평기초. 자, 이 감평기초에서는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주제가 있어요. 감정평가가 무슨 현황평가냐, 조건부평가냐, 또는 기한부평가냐, 소급평가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주제가 있고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치는 뭐고 가격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가격제 원칙.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원칙이에요. 제자는 모두제를 말해요. 모두제, 모든 원칙.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회사가 만든 아파트라 해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아파트가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개별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려면 이런 분석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또는 감정평가 이론에 해당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3가지 방식. 물건을 평가하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쉽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다 이렇게 알아보기 제일 쉽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제일 쉬운 방법.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방법은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그 금액은 어떤 근거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얼마에 거래된 그 거래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게 이렇게 거래됐는데 이거는 이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거래됐던 사례를 보고서 비교하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러려면은 이 비교 방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이전에 거래됐던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비교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조그만 점포가 있어요. 조그만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의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가격을 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있죠.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게 더 적당할 수 있겠죠.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간 원가라는 게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원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흘러서 좀 낡아진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을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빼서 감가를 해서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을 원가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또 하나 남아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걸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갔다 해도요.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서 또는 동네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가 별로 없는 건물이 돼버렸다면
만드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다 해도 그 가치는 크게 나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물건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죠. 수익 방식.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물건별 평가라는 주제나 좀 기타 방법들이 있어요. 물건별 평가나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이런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파트가. 원래 4시간을 수업을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수업을 하면은 한 4문제, 5문제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6문제, 경우에 따라 7문제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로 이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 분류 이 주제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감정평가가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뜻은, 감정평가 요거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가액으로 표시.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TV에 진품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요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골동품 같은 걸 내놓잖아요. 그럼 골동품을 내놓으면은 감정위원들이 결국은 의논을 해서 뭐를 판정을 해요? 감정위원단이 판정하죠. 그 판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광판에 띠리릭 올리죠. 그게 바로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부동산을. 그런 골동품이 아니라.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좀 다르겠죠, 당연히. 방금 썼다가 지웠던 비교 방식, 원가 방식, 그런 수익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뜻은 이렇고요. 감정평가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단어, 주제나 감정평가의 기능, 이런 주제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그러니까 써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옆에다가 써두세요. 10분의 0. 1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주제와 3번 주는 10분의 0이고요. 다음에 그 4번 주제 있죠.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자, 그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평가 3방식을 수업을 듣고 들어야 좀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아직 3방식도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법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패스해요. 그거는 일단 10분의 3에서 10분의 4예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10분의 3에서 10분의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이제 10년에 서너 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예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자, 이제 넘어가시는 이제 감정평가 분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감정평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적 평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공적 평가나 공인평가 이 단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공적 평가와 공인평가, 이 두 단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구별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제 공적 평가는 여기에다가 사이에 집어 넣으세요.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공적 평가는 공적하고 기관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공적 기관이 뭐겠어요? 공적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기관이 공적 기관이죠. 그럼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는 소리가 결국은 여기에 소속된 누가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 공인 평가죠. 자, 이 공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공인, 중개사도 공인, 공인 감정평가사도 공인, 공인 회계사도 공인, 다 공인자가 붙어 있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죠. 근데 국가가 공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줬죠. 예, 그런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공인평가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란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죠.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별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런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국가가 알아서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제도 구별하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100쪽에 넘어가시면 괄호 2번이나 괄호 3번에 있는 동기에 따른 분류, 평가인의 수에 따른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필수평가, 임의평가, 단독평가, 합의평가 이런 거 구별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구별은 어렵지 않죠. 필수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고요.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 구별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경우에 따라 공익평가, 사익평가 할 수도 있어요. 공익평가는 공익 목적을 위한 평가, 사익평가는 사익 목적을 위한 평가. 그럼 대체로 이 필수평가는 공익평가에 가깝고요. 임의평가는 사익평가에 가까워요. 사사로울 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 이렇게 이제 보통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의 수에 따라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 밑에 이제 공익평가, 사익평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런 거 구별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참모평가, 수시평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구별 자체가. 근데 이제 참모라는 게 뭐예요? 참모. 참모는 스텝이죠, 스텝. 소속된 어떤 조직에 소속된 저거 평가사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독립된 이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소속인으로서 평가하는 게 참모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이런 정도 하고요. 또는 법정평가라는 것 차라리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법정평가. 법정평가는 법에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를 말해요. 자, 어떤 경우에 법에 정한 대로 행해야 될까요? 이런 평가들 중에서 필수평가는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겠죠. 또 공익평가도 대체로 그렇겠죠. 이 정도 구별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괄호 3번에 구분하고요. 괄호 4번의 구분입니다. 근데 괄호 3번에 소급평가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소급평가하고 짝짓기 하는 게 4번의 기한부평가예요. 단어가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급이라는 단어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시점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라서 1번과 4번이 대응하는 것이고요. 2번과 3번이 대응하는 거예요. 2번이 뭐예요? 현황평가죠.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가 짝짓기 되는 겁니다. 자, 현황은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를 현황평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고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현황평가는 지금 상태대로의 평가를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소로서 이제 평가를 하러 이제 현장 조사를 갔어요. 가격 조사를 갔는데 땅에 배추가 심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배추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황이 뭐예요? 지금 배추가 심어져 있으면 주거용 된가요? 밭인가요? 밭이죠. 전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외예요. 이런 거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걸 제외해야 되는가 하면, 자, 제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아직 조금 더 돈을 모아야 돼요.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지을 때까지 땅을 놀리는 게 좀 아까워요. 아까워서 그 잠깐 동안에 배추를 심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땅이 이제 수용이 된다고 쳐보세요. 그런 땅이 수용이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봤더니만 배추가 심겨져 있어. 그래서 그걸 밭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열받겠죠? 예, 이게 밭이냐 주거용 되냐에 따라서 가액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황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예요.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 그리고 자, 평가를 하러 갔는데 집이 지어져 있어요. 집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목은 전이라고 돼 있는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은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뭐로 평가를 해야 돼요? 대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요, 그게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불법으로 지은 것까지 허용해 주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제외죠.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예요. 이거는 제외. 이거 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대로 평가를 해요. 근데요, 예전에 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1989년도 1월 5일인가? 그 이전에는 이런 불법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1989년 1월 5일 이전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 있죠. 불법으로 지은 건물의 경우에는 그거를 보상해 줄 때는 주거용대로 보상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규정이 생겨서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은 시점이 1989년 1월 5일 이전에 지은 건물이면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꽤 많이 사라졌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자,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뭐라고 부르죠? 건부지라고 부르죠. 건부지.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이다 라고 해서 건부지라고 불러요. 자, 이거 첫째 시간에 했어요. 첫째 주에 했어요. 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나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얘가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이고 얘가 1억에 거래되는 땅이에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지상에 건물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지상에 건물이 철거비가 1,000만 원 발생하는 지금 못 쓰는 허름한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땅 사라고 하면은 얼마 주고 살까요? 이 땅 사라고 하면 얼마 주고 살까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거 9천만 원 주고 사겠죠? 쓸모없는 건물 지금 철거비 1,000만 원 발생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첫째 주에 할 때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건물이 있어서 얘는 건물이 없었으면 1억 받을 거를 건물이 있어서 몇 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9천만 원밖에 못 받죠. 이게 무슨 가격이에요? 건부지 가격이고 건부지 가격 9천만 원이 나지 상태의 가격보다 더 낮잖아요. 이게 뭐가 발생한다? 건부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만약에 낮이라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1억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낮이가 아니죠. 낮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낮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를 나지상정이라 그래. 나지상정. 낮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지상정이라 하고요. 나지상정 평가를 하면은 얼마일까요? 1억이 된단 말이에요. 나지상정 평가를 하면 1억이죠. 자, 그거는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가 아니에요? 현황평가가 아니죠.
그게 바로 조건부 평가다 이 말이에요. 나지 상정 평가. 지금 상태는 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지라고 생각하고서 평가하는 게 나지 상정 평가요. 됐나요? 네. 그다음에 건부지 평가는 뭐고요? 건부지 평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건부지 평가는 무슨 평가란 얘기예요? 현황 평가고 나지 상정 평가는 조건부 평가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됐나요? 네.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자, 요거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기한부 평가는 미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인 평가고요. 소급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일정 시점이 이 기준 시점인 평가인데요. 자,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제가요, 지난 11월 1일 날 감정평가 의뢰를 한 물건이 있어요. 11월 1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평가사가 바쁘다면서, 다음 주쯤에나 좀 알아보러 다닐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0일 날, 제가 의뢰를 언제 했어요? 의뢰를 11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알아볼 거예요 하면서 가격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등기부도 떼고, 현장 조사도 하고, 뭐 이게 다 떼봐야 돼요. 공부상 자료도 떼보고, 이렇게 자료 조사를 끝낸 날짜가 조사 완료일이 11월 10일 날 완료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완료를 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평가를 완료하면은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 11월 20일 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저한테 발송이 된 거예요. 자, 요때 3억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서에 3억이라고 써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자, 이 3억은 자, 보세요. 11월 1일자 3억이냐, 11월 10일자 3억이냐, 11월 20일자 3억이냐, 언제 3억이냐 하는 거예요. 11월 10일. 예? 11월 10일이 돼요. 10일이.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밖에 없어요. 11월 10일까지 자료밖에 없어요. 근데 11월 15일 날 요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11월 15일 날. 그럼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면은 이 3억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실제로는 11월 20일 날은 벌써 3억보다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한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조사 완료일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원칙이 언제란 얘기예요, 원칙이. 가격조사 완료일 그래요. 가격조사 완료일.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할 수 있다. 뭐보다 미리 정하는 걸까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일까요? 주로 의뢰할 때예요. 의뢰할 때 10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0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 완료는 이때 끝난 거예요. 맞잖아요. 11월 1일 날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10월 1일 날 완료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 완료는 그 이후죠. 그러면 이때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10월 1일 이전 자료만 수집해야 돼요. 10월 1일 이후의 자료를 수집하면 안 된다고요. 10월 1일자 가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0월 15일 날 개발 계획 발표한 거 가지고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10월 1일 그 전에 것만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조사 완료는 11월 11일에도 그 수집하는 그 자료는 언제적 이전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10월 1일 이전. 10월 1일자 가격 구해달라 했으니까. 제가요? 아니 10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걸로 치고요. 10월 1일자 가격 구해. 그래야 소급 평가 되니까. 10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10월 1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10월 1일 이전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를 소급 평가라 그래요. 근데 의뢰를 하는데 내년 2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내년 2월 1일. 지금 의뢰를 하면서. 이러면은 미래 일정 시점이죠. 그러면은 기한부 평가요. 근데 이거는 미리 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가능해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이러려면. 아시겠어요? 예, 가격 조사 가능해야 돼요. 가격 조사 가능. 자, 근데 실제로 이 기한부 평가가 가능할까요? 내년 2월 1일 가격 구하기가 쉬울까요? 예,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예, 실제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 소급 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소급 평가는 그럴 수 있죠. 예, 이미 지나간 그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입니다.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 모두 예외고요. 자, 현조, 기소, 뭐 앞글자 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인데요. 거기 이제 101쪽에 있죠. 1구부 이렇게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1구부. 자, 원칙은 여기는 개별 평가예요. 얘네들은 모두 예외예요. 원칙이 개별 평가라는 것은 물건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럼 요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몇 번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2번. 2번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한꺼번에 거래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을 때는 용도상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의 필지가 있어요. 물건이 몇 개예요? 2개 필지 물건이 2개죠. 근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 밑에 땅은 2개인데 필지는 2개인데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죠. 이러면은 몇 개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용도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다?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구분 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키워드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구별. 가치를 달리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있어도 자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러면은 이 부분의 땅값하고 이 부분의 땅값이 다를 수 있죠. 가치를 달리하죠. 이게 한 필지예요. 필지는 한 개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격이 달라요. 그럴 때는 몇 개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2개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구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앞에서 사실 했어요. 여러분들 그 필지 획치할 때 이게 2필지지만 1개의 획지고요. 이때는 1개의 필지지만 2개의 획지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이제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부분 평가는 여기에다가 만자를 집어넣으세요. 만자. 부분만 평가예요. 부분만. 자,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요만큼만 평가해 주세요 하면 원칙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요걸 이제 도로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이럴 때는 요것만 보상금 주면 되죠. 요것만 보상금 주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요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특수한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요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요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분평가는 부분만 하는 거고요. 구분평가는 전부 다 하는데 전부 다 해요. 근데 요거와 요거 가치를 달리 하기 때문에 각각 한다. 이렇게. 됐죠? 예, 요게 더 중요하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있죠? 그것도 10분의 0이에요. 제가 10분의 0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102쪽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구별하고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가치와 가격을 여러분들이 진품 명품을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품 명품을 보고 있으면, 자, 어떤 골동품이 나왔어요. 저 골동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좀 막막하지 않나요? 막막하죠? 네. 저 가치가 얼마나 될까? 좀 막막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감정위원들이 그거를 가액으로 나타내서 전광판에 금액을 얼마 딱 써내면, 아, 이게 저 정도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나타낸 거는 뭐예요? 가액 또는 가격이죠. 가격은 뭐를 화표로 표시한 거예요? 가치를 화표로 표시한 게 가격이죠. 맞나요? 네. 가치가 얼마냐 할 때는 좀 막연했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했는데, 자, 금액으로 딱 나타내니까, 아, 저 정도야?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의미고요. 예, 요거는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가치를 판정을 할 때요. 그러면, 그 감정위원들이 몇 명 되죠? 감정위원들이 몇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 수 있죠.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해요.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만약에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안 듣고 눈을 감고 있다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예, 설명 들을 때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자리만 대피다 가서 안 돼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 서로 간에 이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도 있는데, 요거를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나중에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제시가 딱 된 이후부터는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는 값이 되겠죠. 그게 바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객관적인 그런 성격의 가격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주관적이다. 이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도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그 골동품 말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자면, 부동산이 그 세금 매길 때 이제 그 판단하는 가치를 과세 가치라 그래요. 세금 매길 때 판단하는 가치하고요. 요거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얼마 정도 담보 가치가 있냐 할 때 그 담보 가치하고요, 과세 가치하고요,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팔 때, 거래할 때 얼마 정도 되느냐, 요거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또 여기 수용될 때, 수용 보상금 산정할 때, 이런 보상 가치라 그래요. 자, 이런 가치 개념이 똑같은 시점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치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할 때는 몇 개로 표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하나로만 표시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로만. 그리고 이 가격은요,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치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 가치를 얘기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좀 어려워요. 앞에 이제 이걸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 놈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동사는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동사는 한번 쓰고 한번 써버리면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사는 앞으로 얻는 편익이 장기에 걸쳐 있죠. 예, 장기에 걸쳐서 편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에 걸쳐서 얻는 편익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불한 값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값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자,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지불된 그 금액들 있죠. 거래하는 그 금액이 실제로 그 부동산 가치하고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 이런 말 하기도 하죠.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거래되는 가격이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오차는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품이 끼어도 결국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려와서 결국은 비슷해지죠. 그래서 오차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가치와 가격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그래요. 가격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자, 가격이 구체적, 객관적 어떤 개념이에요? 가격이 구체적, 추상적? 가격이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추상적, 구체적 할 때는 가격은 구체적, 가치는 추상적.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이제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이렇게 하는데요. 가치는 미래값, 가격은 현재값.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많이 물으니까 이거 좀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체크할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하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이렇게 하고요. 밑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표가 있죠. 그 표는 일반적 요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 요인 속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개별 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요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고요. 그 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항목들을 다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항목들을 암기하려고 하면은 머리 아프죠.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10년간 제로입니다. 그 항목을 물은 적이 없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안에 기억, 니은, 대우, 기억, 니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항목을 최근 10년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기에 머리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 얘가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단어를. 그 안에 세부적인 거 기억하는 것보다 큰 타이틀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더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가치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못 찾고 저기 안에
구석진대 안에 있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기억해도 괜찮아요. 예, 가치 형성 요인에 뭐가 있고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 일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의 이름은 일지계예요. 예, 형의 이름은 일지계고요. 예, 왜 눈이 동그랗지세요? 예.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예, 효용성 하고요. 상대적 희소성 하고요. 유효수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사실은 요 가치가 발생한다. 이제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성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거든요.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요. 경제적 가치. 자, 여러분들 공기 마실 때마다 돈 주고 마시나요? 아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공기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네. 자, 근데 공기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효용성은 있다고. 효용성은 있다고요.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효용성은 있어요. 효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용성은 있지만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효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효용성이 얼마나 많아 있을까요? 효용성의 크기가 공기만큼 있을까요? 효용성이?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희소성. 희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상호 결합이 있어야 돼요. 상호. 효용성이 다이아몬드가 공기보다도 훨씬 효용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난 수만 쉬어도 좋으니까 다이아몬드 그냥 하루라도 그냥 엄청나게 안고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이아몬드는 효용성이 공기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요. 그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발생시키려면 이 말이에요.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상관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상관결합이.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유효수요는 앞에서 했어요. 유효수요는 수요 공급할 때 의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구매 의사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권리 이전성. 물리적 실체는 어차피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전이 곤란해요. 권리의 이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셋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는 일반적인 요인이나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한테. 그 일반 요인이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항목들까지는 괜찮아. 이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에 뭐가 있고 이렇게 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냥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인구. 근데 일반적인 요인으로서 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인구가 중요해요. 자,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 동네에 이제 입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점포의 효용성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자, 여기 행정적 요인으로서 그 지역에 이제 앞으로는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더 이상 못 짓게 규제를 해요. 행정 규제. 그 지역에.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 올라가겠죠. 예, 이제 그런 부동산 귀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런 가치 오르락 내리락한 변화를 이제 결국은 판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항목,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치 발생 요인이 상관 결합을 해야 되는데 효용성도 있어야 되지만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유효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 하더라?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일반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일반 요인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는 자, 이 건물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인구가 더 중요하죠. 이 주변 지역의 소득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요인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개별 요인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뒤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을 공부하고요. 개별 요인을 공부하는 개별 분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아요. 형 이름은 뭐고요? 형 이름은 일지계고 동생 이름은 효상유다. 뭐 이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거는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좀 쉬고요. 가격제 원칙을 보겠습니다. 됐나요?